자, 일단 우리가 상품을 등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카테고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 카테고리에다 집어 넣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또 중요한 게 제목이었죠. 그래서 상품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짓는 것보다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지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스토어에서 상품명을 지을 때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인 SEO를 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의 상위 노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검색어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게 됐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네이버 광고 서비스를 활용해서 각각의 키워드를 검색도 해보시고 얼마나 사람들이 조회를 했고 그리고 얼마나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가 연관 키워드를 보셔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쇼핑 탭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저번에 미니 가습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설명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미니 가습기를 팔 거다 라고 하면 미니 가습기를 먼저 검색을 해서 쇼핑에 가보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나는 미니 가습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검색을 했던 연관 키워드들은 USB 가습기, 탁상용 가습기, 무선 가습기, 생수 가습기 등의 다양한 연관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해당되지 않는 거는 제거하고 해당되는 것들을 가져와서 상품명을 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또 간단하게 볼 거는 이미 상위 노출이 된 사람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다 가공해서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위에 잘 노출이 된 거니까 이런 이름을 재가공해서 나에게 조금 더 맞게 수정해서 올려도 괜찮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일단 키워드는요. 대키워드는 좋진 않아요. 예를 들어 미니 가습기라고 했을 때 미니 가습기보다 더 큰 키워드라면 가습기. 그죠? 근데 가습기의 종류가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일단은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상품들이 큰 가습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가습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키워드는 너무 큰 건 좋지 않습니다. 세분화해서 경쟁이 적은 상품명을 결정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미니 가습기도 좋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USB 가습기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사무실용 미니 가습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름이 점점점 구체화가 될수록 찾는 사람이 딱 정확한 상품을 찾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매 전환까지 잘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세분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는 콘텐츠와 링크 빌딩, 키워드가 있는데요. 콘텐츠는 내용이에요. 그죠? 사용자가 오래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상품 페이지를 제작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상세 페이지가 조금 안 이쁘고 이래도 사실 판매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왜냐면요. 진짜 대표 사진만 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번에 진짜 당황스러웠던 게 상품에 어떤 분이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대표 사진만 올리고 그러니까 잘 제대로 못 하신 거죠. 올릴 때. 근데도 팔린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상품 상세 페이지 안 보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팔리긴 팔리는데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상세 페이지를 또 꼼꼼히 보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오래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해주신다면 더욱더 구매 전환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링크 빌딩, 요거는 다른 사이트, 저번에 제가 아마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를 예를 들었을 건데 인스타에서 넘어오게 하고 또는 페이스북에서 넘어오게 하고 또는 유튜브에서 상품에 대한 선전을 해서 그 링크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이트에서 내 쇼핑몰로 유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는 저번에 제가 아마 설명을 살짝 했던 것 같긴 한데 네이버는 자기네 그 검색 엔진이잖아요. 자기네 서비스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링크를 걸더라도 만약 카페24나 다른 링크로 넘어가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에 우리 채팅을 바로 상담이 가능하게 달려고 해도 링크가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데 유입되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만큼. 그래서 보면은 네이버 톡톡으로 메신저는 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오히려 내 쇼핑몰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네이버에선 더 좋은 사이트로 생각을 하겠죠. 그 얘기가 링크 빌딩이에요. 그래서 SNS들을 활용하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자, 키워드. 검색 로봇이 콘텐츠를 분류하는 기준에선 핵심 키워드 또는 검색 순위가 높은 키워드를 포함한 간결한 제목일 때 로봇은 정보를 잘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여기서는 진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4단계 작업이 이런 작업들을 했었죠. 어제 했었던 활동 사항인데 상품의 세부 키워드를 수집하고 그 중에서 쓸 세부 키워드를 선별하고 배열 순서를 결정을 했어요. 중요한 건 앞쪽으로, 그죠? 그러고 말이 되도록 좀 연결해서 만드는 것까지가 상품명 만들기의 4번째 단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월간 검색 수가 많고 판매자가 적은 황금 키워드를 찾았고 그 키워드가 내 올리고자 하는 상품과 맞아 떨어진다면 좋지만 실제 요즘은요 쇼핑몰이 워낙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찾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황금 키워드라고 걸려져 나온 것들이라고 했을 때 그 검색에 적은 키워드 자체가 찾기가 힘들기도 할 테고요. 만약 찾더라도 검색량이 거의 없거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키워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황금 키워드만 너무 찾아서 다니지 마시고 일단은 키워드를 저번에 이제 대키워드, 중키워드 그리고 소형 키워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섞어서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제작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판다랭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보았었고요. 얘네를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검색량 순서로 배치를 했었어요. 그러고 그 중에 세부 키워드를 추려내서 상품명을 만드는데 지금 제가 5개, 6개 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원래 제가 뽑는다면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개에서 5개 요 정도를 가지고 상품명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럼 버리느냐 그게 아니라 나중에 태그라고 해서 넣는 공간이 있었죠. 거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10개를 다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름이 중복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미니 가습기, USB 가습기, 소형 가습기, 가습기, 가습기 이렇게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거를 하기도 할 테고 글씨를 적다 보면 연관도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5개 정도, 3개에서 5개 정도로 상품명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품 등록 후에는 그냥 두셔서 노출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가 순위가 낮아요. 그죠? 그리고 신규로 이렇게 올렸을 때 상품에 대해서 일단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그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후기가 없어요. 그러면 좀 불안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좋은 후기들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을 할 시간을 그만큼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지인에게 가급적이면은 사도록 좀 유도를 하시고 또는 각종 광고를 돌려주시면서 최신성 점수나 판매 지수를 올려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만약에 인스타나 그런 걸 좀 활용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인플루언서의 어떤 공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그 순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할 거예요. 이따가 뒷부분에 내용 적어놨어요. 자, 키워드를 정할 때는 검색량과 쇼핑 전환율을 같이 봐야죠. 일단 검색량이 많아야 될 텐데 검색량이 많은 것 중에서도 쇼핑으로 전환되는 게 많다면 되게 좋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검색량이 높으면서 전환율이 1점대 이상이면 좋은 키워드고요. 1점과 가까운 근사치라도 괜찮은 키워드예요. 그리고 실제 검색한 키워드를 우리가 정말로 이게 쇼핑으로 잘 뜨는지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고 매칭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상품의 키워드는 앞쪽으로 올수록 확실하게 노출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밀고 싶은 메인 키워드는 앞쪽에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은 아니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구나 정도로만 봐주시고요. 어쨌든 키워드 배치는 조금 말이 이어질 수 있게 좀 중요도 순서대로 배치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복되는 단어는 2번 정도까진 괜찮아요. 아까 쭉 조사해보면 3번까지 적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일단은 많이 중복될수록 좋지는 않거든요. 아마 경고에 뜰 거고요. 그래서 2번 정도까지 중복은 가능하다 정도로 일단 보고요. 네이버의 알고리즘은 상품명을 인식할 때 모든 키워드를 띄어쓰기 기준으로 나누어서 읽어주기 때문에 미니 띄고 사다리, 안전 띄고 사다리, 이런 식으로 3단 띄고 사다리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해서 중간중간 나누어서 읽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쉬운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5개에서 6개를 고른다고 했지만 나머지 후보군 키워드들은 태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10개를 꽉 채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물어보신 분들 중에서 태그에 대해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키워드를 채워 넣을 때 태그에 적은 것도 검색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제목에 키워드가 있어야 검색이 돼요. 근데 제목에 키워드로 치지 않더라도 물건이 경쟁이 많이 적은 물건이거나 했을 때는 태그에 적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그 쇼핑몰의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키워드가 제목이 없어도 태그에 있는 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태그에 있는 거는요, 일단은 우리가 보조하는 역할이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제목의 키워드는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아셨죠? 나중에 상품이 상위 노출되고 모든 키워드들이 최상위권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하나씩 태그에 있던 세부 키워드를 꺼내서 상품명에 추가해서 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태그로 우리가 집어넣었었던 얘네들이 상품명이 더 추가가 되다 보니 더욱더 많은 검색어에서 내 상품명이 노출이 돼서 나오겠죠. 이렇게 상품의 모든 키워드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처음에 구매 건수가 적어서 상품명에 넣지 못했던 대형 키워드도 상품명에 추가를 하면서 앞으로 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등록을 볼 건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개편을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PC에서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상품 등록과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일단은 PC 상품 등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모바일로도 한번 올려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중으로 개별 등록해서 불편했던 채널별 전시가 가능하고요. 또 같은 정보로 상품을 등록하면 필요할 때 쇼핑 윈도우에도 등록되도록 고쳐져 있는 상태예요. 얘네들은 근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 혹시 옷가게가 있다면 이제 쇼핑 윈도우라는 걸 활용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마 쇼핑 윈도우를 다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상품을 등록할 때는 자주자주 임시 저장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하나의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품 등록 페이지는 자동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 저장을 눌러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나마 스마트 스토어는 중간중간에 저장이 가능하다는 게 진짜 장점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오픈마켓도 다루잖아요. 오픈마켓에서는 상품 등록 버튼만 있지 임시 저장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상품을 올릴 때 조금 더 불편한 점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는 임시 저장이 있다는 건 굉장히 편한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자, 판매가를 책정하실 때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 일단 정리를 해놨는데요. 판매가라는 건 우리가 판매할 가격인 거예요. 그죠? 발생하는 어떤 결제 수수료가 있죠. 이게 결제 수수료가 무조건 3.8원 아니고요. 계좌이체로 했을 때 얼마, 휴대폰으로 했을 때 얼마, 카드로 했을 때 얼마 조금씩 다른데 최대로 따지면 3.85%예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연동 매출의 그 매출 연동 수수료가 2%. 그죠?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할 부가가치세가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10%, 간이과세라면 간이과세율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은 좀 떨어져요. 좀 적어요. 그래서 요걸 감안해서 판매가를 책정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내가 위탁몰에서 5,000원에 올라와 있는 상품을 내 쇼핑몰에다 5,000원에 올리면 될까요? 예, 아니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수업 들을 때는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막상 실습을 하실 때 아니 5,000원에 있으면 5,000원에 올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어쩐지 주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 했어. 예, 보내면 손해죠. 그럼 어떡해요?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실습으로 올린 거니까 취소해 주세요를 했지. 다 그렇게 전화를 돌렸어요. 물론 그래서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기분만 좋고 당황하시고 끝났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마진을 매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10,000원에 내가 제작을 해서 만든 상품이에요. 그럼 11,000원에 올려야지. 요건 괜찮아요? 예, 아니라고 해주셔서 역시 감사해요.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수고료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그리고 부가세가 10%일 테고 이런 계산을 다 들어가야죠.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은 채로 판매가를 책정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나는 공짜 노동을 하는 편이고요. 그것만 해서 다행인데 역마진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역마진이 뭐냐면 내가 팔아도 안 남는 거, 안 남고 손해보는 거, 그런 걸 역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진 부분을 계산하는 게 그만큼 필요합니다. 자, 일단 부가세는요. 순매출 기준 10%로 잡으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간이과세자는 10%가 안 띄어져요. 그러니까 10%보다 한 3%, 5% 뭐 이런 식으로 작게 띄어지기 때문에 간이과세라고 했을 땐 이거보다 덜 들 거고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생각할 필요 없죠? 예, 그거까지 생각해 주시고 종합소득세는 1,200 이하는 6%, 1,200에서 4,800만 원 정도 소득이 일어날 때는 15% 정도 소득세가 띄어지고요. 그리고 CS 충당금이나 반품 서비스 비용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쇼핑몰을 열면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전화를 받아서 이제 충당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이제 반품이 일어나거나 이런 서비스 비용으로 대략적으로 5% 정도를 잡는 거죠. 그리고 요거까지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마진을 남길 것인지 그거까지 이제 계획을 해서 판매가를 책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금 PPT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쇼핑몰 그 마진 계산하는 거 그 사이트 한 개를 넣어두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물론 여기가 제일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중에 좀 보기 편하게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눌러서 들어왔는데 요거는 직접 이렇게 눌러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다가 마진 계산기 치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다면 그냥 네이버에다가 마진 계산기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은 여기 셀러 계산기, 머슬 팩토리 마진율 계산기, 또 마진 계산기, 마진율 계산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들이 있어서 다 이게 계산 방식도 다 적혀 있죠? 이대로 그냥 계산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툴은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올려 놓은 거니까 꼭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를 들어와라 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에다가만 바로 치시더라도 바로 나오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품명 아까 전 계속 미니 가습기 하고 있으니까 미니 가습기 할게요. 매입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에 매입을 했고 판매가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겠다. 아니면 12,000원에 팔겠다. 본인 맘대로. 자, 그럼 경비는 그 외에 이제 잡다하게 드는 거 있죠? 내가 사입해서 들여왔다면 부수적으로 이제 포장 비용 같은 것도 들 테고요. 그 외에 이제 경비를 여기다 적고 수수료는 스마트 스토어면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6%로 매긴다고 했죠. 그럼 부가세가 간이과세라고 하면은 1%, 3%, 5% 이런 식으로 매겨지고 일반 과세는 10%. 종합소득세 아까 1,200만 원 미만이겠죠. 처음에는 그럼 낮게 보면은 6%.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마진이 얼마 정도 남았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입을 해서 판다라고 하면 이제 경비가 들어가요. 왜냐면 부자재들을 이제 박스도 사야 되고 뭐 뽁뽁이도 사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위탁이라면 따로 드는 게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마진이 남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여기가 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엄청 많아요. 아까 이 셀러 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 여기는 판매 가격이 아까 12,000원이었고 아까 매입 가격은 5,000원에 매입했다고 했죠. 소비자 부담 운임비가 있으면 적는데 없으면은 0일 테고, 매입 운송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5,000원에 살 때 그 도매 사이트에 우리가 운송 비용을 내잖아요. 그 운송 비용이 있으면 적는 거예요. 만약 3,000원에 사드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걸 적을 거고, 소비자 부담 운임비도 3,000원이 있으면 3,000원을 적겠죠. 자, 근데 소비자 부담 운임비가 3,000원인데 우리가 만약 많이 팔아요. 그래서 택배사랑 계약을 맺어서 실제 택배 가져갈 때 한 2,700원에 가져간다 라고 한다면 판매자 실질 부담 운임비는 2,700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300원의 마진이 또 남는 거죠. 뭐 이거는 1,700원까지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좀 많이 파는 그런 경우 있죠. 보통 이제 카페24 마진 센터, 그 카페24 센터들에 보면은 여러 사업자가 한꺼번에 물건을 배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운임비가 좀 싸기는 해요. 그게 이제 한 1,700원에서 한 2,200원 사이 정도 될 건데, 아니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계약 마진대로 넣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실질 부담 운임비 자체가 3,000원이 든다면 여기도 3,000원을 적는 건데, 만약에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안 된다면 안 적으면 되겠죠? 자, 기타 비용이 또 들어간다면 적을 거예요. 아까 포장비라든지 있으면, 없으면 뺄 거고. 자, 오픈마켓 수수료 6% 해서 계산하기 하면은 뭘 적으래요. 어쨌든 0 적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진 계산기 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볼 때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 이런 데를 그냥 즐겨찾기 해놓고 쓰시면 돼요. 예, 제가 여기에 넣는 PPT에 나온 거를 꼭 여기 거를 써라라는 의미로 넣는 건 아니에요. 마진 계산기들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도 해서 본인이 보기 좋은 걸로 저장해 놓고 쓰시면 제일 편하시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옵션 설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저번 시간에 검은콩 올려보셨죠? 그때 옵션을 한번 가볍게 만들어 봤을 거예요. 그때 옵션 입력 방식은 색상 사이즈 간편 입력과 직접 입력하기가 있었어요. 또 엑셀 일괄 등록과 다른 옵션 불러오기라는 게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직접 입력하기를 많이 활용하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조합형으로 보통은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접 입력하기에 조합형을 쓰게 되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직접 입력하기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메뉴를 또 따로 적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특수로 만약에 뭐 맞춤 케이크 같은 걸 만든다. 그럼 그 케이크에 문구 같은 거 적잖아요. 그런 거 적는 그런 옵션도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독형은 재고 수량이나 옵션이 같을 때 이용하는 건데요. 헷갈리니까 우리는 그냥 조합형으로만 생각하기로 했었었죠. 자, 어쨌든 옵션명의 개수는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 정렬 순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명 지정하고 옵션 목록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옵션 목록으로 적용이 돼서 옵션들이 나오게 되고, 그 옆에 재고 수량을 적었더니 판매 상태가 판매 중으로 변경됐던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렇게만 설명하니까 또 모르겠죠. 잠깐만 제가 스마트 스토어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밑에 보면은 이 재고 수량 밑에 이 옵션이란 메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조합형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옵션명 개수 3개가 있다. 그리고 옵션 목록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재고 수량을 0으로 만들면은 이게 품절로 처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재고 수량이 들어가게 되면은 재고가 판매 중으로 바뀌면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명을 했었던 거고요.
아까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한 건 요 밑에예요. 직접 입력형을 설정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옵션명을 예를 들어서 메시지 이렇게 해서 적게 되면은 고객한테 메시지를 적게 해서 어떤 주문 그런 옵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하실 때 이 직접 입력형을 고르게 되더라 라는 것도 그냥 추가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대표 이미지는 필수로 등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 이미지는 9개까지 등록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9개 다 채우시라고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채우기 힘든 경우는 안 채우셔도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추가 이미지가 채워지는 것도 물론 상단에 노출되는데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우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추가 이미지에는 여러 각도의 상품 이미지를 넣는 게 좋겠고요. 텍스트 또는 도형으로 인위적인 디자인 효과를 처리한 이미지는 쇼핑 광고나 럭키투데이 진행 시에 반려가 되기 때문에 깔끔한 상품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 추가 이미지에 우리 동영상을 추가하면은 요렇게 떴었죠? 여기 동영상을 넣어서 만들었던 게 아마 요거였죠? 엊그저께 만든 게 이렇게 뒤에 동영상이 맨 밑에 맨 뒤에 나오는 거고 동영상을 넣으면 맨 앞에 요 위치에 바로 동영상이 또 한번 이렇게 재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뜨는 걸 그때 아마 보여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상품의 상세 설명은 스마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블로그에서 글 쓰듯이 쉽게 작성을 하는 거고요.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쉽게 텍스트와 사진, 동영상, 장소, 인용구, 글감 검색, 링크를 추가할 수가 있었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 몰을 운영하신다라고 할 때는 상품 상세 정보에 HTML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상세 정보에 HTML을 복사해서 집어넣게 된다면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그 상품이 바로 뜨게 그렇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위탁에서 보면은 상품의 상세 이미지 자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있지만 HTML 소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럼 위탁몰의 경우 또는 내가 이제 카페24나 다른데 이제 상품을 올려놓은 경우라고 했을 때 그때는 상품을 올릴 때 이 직접 작성이 아닌 HTML 작성으로 해서 여기다가 그 HTML 주소를 집어넣고 저장을 하시면 상품에 여기서 상세 페이지가 보이게 연결이 되더라 라는 것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요거는 지금은 바로 활용해 보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 아마 위탁몰들을 들어가 보시면 어떤 몰에서는 HTML 파일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상품의 주요 정보를 우리가 입력을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고도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 쇼핑 상품 검색 결과에서도 상품에 대한 속성 정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 상품 정보 제공 곳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상품 주요 정보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에요. 얘네들은 여기다 적었을 때 요 쇼핑에 가보면 요 앞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걸러서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또 상품을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세척 가능 물통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들이 상품의 주요 정보를 적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밑에 보면은 여기 상품 정보 제공 곳이가 이 부분이 이제 상품 정보 제공 곳이었는데 상품군에 따라 의무 표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군을 선택한 후에 필드에 따라 내용을 적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상세 설명에 우리가 자세히 그 내용들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버튼을 누르면 다 상품 상세 참조로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판매하는 상품에 그 상품 정보 제공 고시의 내용이 매번 같다면 템플릿으로 저장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반품이나 AS 교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한번 잘 적어놓으면 그 다음번에는 매번 적을 필요가 없어서 되게 편리해요. 그리고 배송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라고 했을 때는 일반 배송으로 골라서 설정하시면 되겠고
혹시 당일 출고가 가능한 상품은 오늘 출발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오늘 출발을 한다고 해놓고 출발을 안 시키면은 그것도 패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 일단은 뭐 특별하게 내가 오늘 딱 배송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그냥 일반 배송으로 해서 설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일단 좋은 점은 뭐냐면요. 오늘 출발로 해놓으면 그 구매자한테 오늘 출발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빨리 도착하겠네 하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좋은 점인데 내가 그만큼 발주하고 빨리 출발을 보낼 수 있다면 그때 오늘 출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추가 상품명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가능했었는데요. 상품과 함께 구매하면 좋은 상품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등록하는 영역이 추가 상품 구매하기였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검은 콩을 판다라고 했을 때 검은 콩을 담을 어떤 그릇을 추가로 사게끔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검은 콩이 뭐 썩지 않도록 하는 어떤 뭐 방부제는 아닐 텐데 뭐죠? 뭐 그런 걸 팔겠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품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네, 그런 게 이제 추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매 혜택 제공하기라는 거는 상품 리뷰 작성 시에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복수 구매 할인 또는 판매자 부담의 무이자 할부 등의 고객에게 어떤 상품 구매를 했을 때의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을 구매 혜택 제공하기라고 해요. 그러면은 1회 또는 1인 구매 시 최소, 최대 구매 수량 이런 조건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 이 고객 리뷰들이 적혔을 때 다른 잠재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과거에 구매했던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지 않는 스마트 스토어의 특성상 고객이 톡톡 친구를 맺거나 스토어찜을 하도록 유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마케팅을 할 때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스토어찜은 사라졌고요. 알림 설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검색 결과에 대한 노출 전략 키워드는 중요한 건 태그랑 페이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 엔진이 파악하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필수의 입력 사항은 아니겠지만 키워드가 검색 로봇에 걸려 나오게 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이 태그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어디냐면 여기 아니고 잠깐만요.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설정이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태그는 최대 10개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페이지 타이틀 옆에 물음표를 눌러보면 얘가 어디 뜨는지 보이죠? 보통은 페이지 타이틀에는 상품명이 들어가고 이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영역에는 우리 스토어의 소개글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거 올린 쇼핑몰이 소개글이 뭐냐면요. 광진구 제일의 IT 전문 업체라고 대충 적어놓은 소개글이거든요. 근데 그게 검은 콩에 떠봐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콩에 맞는 거, 그러니까 내가 파는 상품에 맞는 거를 적어주시는 게 메타 디스크립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디에 보이냐? 안 보여요. 얘네들은 하는 게 뭐냐면요. 메타 태그라는 거는 실제 쇼핑몰의 검색 엔진, 로봇, 웹 크롤러라고 부르는 애들이 우리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검색할 때 아 얘네가 이런 애들이구나를 파악하는 용도이지 이게 사람들한테 막 보여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페이지 타이틀 부분에 적히는 정도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으니까 일단은 생각하시기를 이 메타 디스크립션이나 페이지 타이틀 부분은 그 크롤러가 우리 요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라는 걸 알게끔 하는 목적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네이버의 SEO 가이드입니다. 네이버에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네이버의 쇼핑 검색 랭킹 구성 요소는 적합도와 인기도, 신뢰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여기서 적합도라는 건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얼마나 적합한가 이걸 따지는 건데 상품명과 카테고리 그리고 제조사나 브랜드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속성 태그 이런 것들로 적합도를 따지게 되고요. 인기도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고 많이 판매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클릭수나 찜수 그러니까 알림 받는 거 그리고 판매 실적 그리고 리뷰는 얼마나 쌓여 있는가 그리고 오래된 거는 그렇게 또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오래됐고 많이 팔리고 리뷰가 많다면 당연히 좋게 생각하겠지만 그냥 올린 지 오래만 됐다면 그건 최신성에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신성에서 우리도 점수를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신뢰도. 신뢰도는 상품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이냐 이런 건데 아까 SEO가 아까 태그예요. 태그가 이 신뢰도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성 태그와 요거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쇼핑에 페널티가 있다면 신뢰도에서 깎이는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쇼핑 검색의 랭킹을 차지하는 구성 요소들이니까 한번 참고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PPT에 넣어두었습니다. 자, 일단 적합도라는 거는 상품을 처음에 등록했을 때 카테고리나 제조사, 브랜드, 속성 및 태그를 입력할 때 정직하게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적합도가 되겠고 신뢰도라는 거는 일단은 판매 룰이나 배송 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발주는 3일 안으로 해라 라든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지켰다. 그럼 페널티가 매겨지겠죠. 그거를 주의하시라는 건데 페널티는 한 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잘 지키면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찌됐건 간에 페널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 되겠고 표준의 어떤 상품 가이드명을 좀 지켜주는 게 좋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품명을 지을 때 뭐뭐뭐 스타일 이런 식으로 적는 거 안 되시고 그리고 뭐 대괄호를 적거나 이런 특수문자 적는 거 이런 거 얘네가 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상품명 쓰는 방법은 대략 이런 식으로 브랜드 제조사 그리고 시리즈 모델명 상품 유형 그리고 색상 소재 패키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긴 건 좋진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0자 내외 정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할인이나 이벤트 이런 단어들은 쓰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인기도에 대한 구성은 클릭수, 상품 찜수, 리뷰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클릭수라는 거는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서 클릭된 수예요. 그럼 상품 URL은 직접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려야 되는 부분에선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SNS에서 사람들이 내 쇼핑몰로 유입이 돼서 물건을 사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는 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검정콩 블랙푸드를 선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 위쪽에 이렇게 주소가 있잖아요. 이 주소를 복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면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다가 적겠죠? 적고 넘어가게 하겠죠? 넘어가게 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URL을 타고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클릭수 부분에서 조금 더 늘어나게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장점은 있는 게 일단 쇼핑 검색을 거쳐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2%를 적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2% 수수료가 안 띄어지는 거는 일단 장점이긴 할 건데 클릭수 부분에서의 점수가 반영되는 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네이버 쇼핑 검사 결과에서 이제 클릭된 수가 이제 클릭수에 뜨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했던 포도비누로 그냥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쇼핑에 들어와서 제가 올렸던 포도빈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한일 컴퓨터에 올린 거 있죠? 사지 말라고 이렇게 가격 해놓은 거니까. 자, 어쨌든 이거를 내가 선전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저기 이제 한 2,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있다고 쳐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제할 때마다 이제 올린 거라서. 다른 포도 비누들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딱 텍스트는 이렇게만 올리니까. 자, 어쨌든 요거를 만약에 내가 선전을 해서 들어와서 상위 노출을 앞쪽으로 당기고 싶다라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단 끈기 있게 내 상품을 찾아야 돼요. 2페이지든 3페이지든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네, 여기서 링크 복사를 하고 그거를 블로그에 올리면 되죠. 그거는 여기서 이제 찾아와서 클릭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쇼핑 수수료 2% 떼죠. 네, 그러니까 그 2%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까 그냥 포도비누 자체가 내 쇼핑몰에서 포도비누의 URL을 그냥 복사해서 붙이면 그거는 이제 검색, 쇼핑 검색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2%의 수수료가 떼어진다라는 부분은 좋은 점이지만 일단은 클릭수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SNS상에서 만약에 그렇게 들어왔을 때 저기 있는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직접 쇼핑 검색에서 직접 검색해서 그 링크를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복잡은 하지만 예, 그 부분에서는 이제 쇼핑 그 검색을 거쳐서 들어와서 상품을 누른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 상품을 조금 더 상위 노출을 시켜서 끌어올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또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스타그램 같은 거 잘 쓰신다, 아니면은 내가 좀 인스타 같은 걸 활용해서 공구를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인스타그램에 내 제품과 관련된 분야의 몇몇 인플루언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뷰티나 헬스에 대한 거면은 그거 올리는 인플루언서들 꽤 많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다이렉트 메일을 보냅니다. 그냥 메시지를 보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떠어떠한 게시물들 많이 보고 있다든지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업체인데 이번에 이제 나온 어떤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라는 그런 내용들을 적는 거죠. 근데 인플루언서를 찾을 때는요, 너무 큰 인플루언서를 찾으시면 그것도 사실 돈도 내야 되고 좀 많아요. 근데 약간 작은 그런 분들의 경우는요, 일단 우리가 제품만 제공해줘도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후기를 남기게끔 해서 홍보를 하시는 방법이 일단 1번. 그죠? 또 두 번째는 이거를 공구를 하시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일단 예시 문구를 좀 적었는데 참고로 보세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세련되게 적어서 공구를 요청하시면 몇몇한테는 이제 반응이 올 거예요. 몇몇은 이제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공구 반응이 온다면 그때 이제 인플루언서 공구를 진행을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순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올렸기 때문에 최신성은 갖추고 있겠지만은 상품을 많이들 찾아오는 클릭수나 찜수나 이런 판매 리뷰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판매 실적이.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단기간에 높이는 방법이 바로 공구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인플루언서한테는 아마 수수료는 30% 정도는 줘야 할 거고요. 더 잘 파는 분은 35%. 근데 여기서 더 큰 인플루언서 더 떼요. 60% 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 이득이에요. 이때 팔리는 건. 네,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몰로 찾아와서 상품을 구매하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 그 판매 지수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탁은 사실은 엄두를 낼 건 없을 거고 사입의 경우는 노력을 만나죠. 그죠? 자, 일단은 그렇게 했을 때 이 동안에 판매되는 거는 원가에다가 플러스 인플루언서 수수료 그리고 네이버 수수료 매우 넉넉 잡으면 7%죠? 그리고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진짜 남는 게 없으실 거예요. 네, 이때는 이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상품을 상위 노출시키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일부러 우리 돈 비용 내고도 하는데 뭐 안 남아도 올려지면 상위 노출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땐 진짜 남는 게 없어요. 해서 이렇게 초기에 이제 3, 4회 정도 연속적인 공구로 이용하게 되면은 내 상품들이 2, 3페이지까지 앞으로 많이 끌어올려지는 목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공구 기간은 대략 3일 정도가 적절합니다. 너무 공구 기간을 오랫동안 둬도 그렇게 좋진 않고요. 예를 들어 금, 토, 일 이렇게 3일.
요 정도 이제 홍보를 해요. 실제 큰 회사들 있죠. 큰 그런 뭐 쇼핑몰 회사들 그런 데서는 이런 공구를 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규 이제 만든 상품을 수수료를 좀 많이 매기고 그분에게 그러니까 판매했을 때 마진은 거의 그분이 가져가요. 네, 일단은 그거를 판매를 하게끔 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네, 그 인플루언서 공구기간의 매출이 예를 들어서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공구기간을 잡았다면 그거를 우리가 우리 매출과 인플루언서 공구 매출을 따져서 나누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그냥 그래도 자연유입이라도 그 기간 동안의 매출만 인플루언서의 기여분으로 정산을 하시고요. 공구기간 이후의 매출을 우리 매출로 정산을 하는 게 정산 자체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서 좋은 점은 인플루언서의 팬들이 유입돼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막 엄청 냉정하게 평가를 하기보다 보통 그 인플루언서가 좋아서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믿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매율이나 리뷰가 대체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셔서 내 상품을 검색 순위로 올리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돈은 안 된다는 거, 이 무렵에는. 그러니까 이건 단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공구를 시작해서 인플루언서의 SNS 프로필에 바로가기 링크를 연결을 할 텐데 그거는 반드시 비틀리를 이용을 해야 이 사람이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어디서 클릭이 돼서 들어온 사람들인지 파악을 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링크 주소도 짧게 줄여지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이제 클릭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비틀리를 활용하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포도비누 찾을 때 1페이지든 2페이지든 3페이지든 내 상품을 찾아주세요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찾아서 검색 결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링크 주소 복사가 떠요. 그러면 그 링크 주소를 어디다 넣냐면 잠깐 복사를 해볼까요? 기왕 말한 김에 아까 네이버에다가 포도비누라고 제가 적었고요. 쇼핑에 가서 물건을 보니까 저기 한 2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페이지에 있는 뭐 이 상품이다.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해요. 그리고 새 탭 하나만 열게요. 그냥 뭐 네이버에다가 적을 거면 비틀리라고 적어볼게요. 비틀리. 그러면 URL 쇼트너 사이트가 뜰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사실은 회원가입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회원가입 안 하고도 짧게 URL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통계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로그인 하세요. 어차피 공짜니까. 저는 구글로 회원가입을 해놓은 상태라서 잠깐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뉴 보이죠? 새로 만들기, 링크. 여기다가 아까 긴 주소를 붙여요. 원래 주소가 이만큼 길어요. 이거가 메모장에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복사한 링크 주소는 이렇게 길어요. 얘가 줄바꿈 돼 있으면 이렇게 길어요. 이거를 그대로 쓰면 당연히 누가 누르고 싶겠어요. 그리고 아마 웹사이트에 다 안 들어갈걸요? 길이가. 그죠? 이런 주소다 보니 여기다 집어넣어서 줄이는 거예요. 여기에 쇼트 링크. 잠깐만요. 이걸로 할게요. 얘가 좀 바꿨나 보다. 크리에이트 뉴 링크 다가 넣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비틀리 3F 어쩌고. 얘가 아까 그 주소예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링크에서 이거를 붙여넣고 아까 복사가 돼버렸네. 다시 포더비누에서 아까 이 주소를 링크 주소 복사해서 비틀리에서 크리에이트 뉴 링크 여기다 컨트롤 V 엔터. 이렇게 줄여졌어요. 이걸 갖다 쓰면 돼요. 카피. 그러고
뭐 SNS나 뭐 이런 데 딴 데 쓰겠죠. 주소가 얼마나 줄여졌나 볼까요? 이만한 몇 줄짜리 주소가 이렇게 짧아졌어요. 그죠? 비틀리를 거치면 이게 좋은 점이고, 또 하나. 이 뒤에가 3F 어쩌고 붙는 거 사실 상관은 없는데 신경 쓰인다 이런 분은요, 에디트 눌러서 수정해도 돼요. 3F 뭐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 포도 비누 뭐 라고 해서 세이브 해보면 이름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꿔서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추천은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이름을 고유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름 짓기도 힘들 테고 띄어쓰기도 안 되고, 게다가 이렇게 한글로 바꾸면 어느 사이트에서는 %뭐 해서 이 한글이 깨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은 안 해요. 차라리 그냥 3F 이걸로 쓰세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보기가 싫다가 아니라 사람들도 전혀 인식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아예 이거를 상품명이 아니라 우리 웹사이트로 바로 가기를 만들 때 이런 비틀리를 이용해서 만들겠다. 그거는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긴 할 거예요. 예, 그런 목적. 자, 어쨌든 이렇게 생성된 비틀리 URL 링크 주소는 인플루언서의 프로필 하단에 적어서 넘어올 수 있도록 해준다면 공부를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직접 검색해서 들어온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색 결과를 클릭한 것으로 카운팅이 되니까 네이버에서도 더 점수를 주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네이버의 SEO 가이드인데요. 예, 제가 이거를 화면에 다 맞게 줄이느라고 글씨가 사실 이대로 보면 안 보이죠? 집에서 보세요. 네. 이게 점수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구매평은 몇 점, 뭐 구매 데이터 몇 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들이니까 한번 찬찬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서 여기다 넣어 놓은 거니까 집에서 한 번씩 보시고요. 좋은 점수 받으려면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적었습니다. 자, 일단 브랜드명은 상품명에 표기를 하진 않는 게 좋고요. 선호도가 높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합니다. 세부 카테고리를 잡아야 되겠고, 검색, 쇼핑 검색 인기도를 높이는 게 좋죠. 그리고 당연히 그 알림수가 많을수록 좋고, 신상품은 한시적으로 노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감성 표현하는 태그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는 하는데, 예,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빠짐없는 상품 정보를 입력하실 것, 그리고 지나치게 길게 적는 건 좋지 않더라. 구매평을 허위 생성하거나 판매 실적 어뷰징은 좋지 않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해요. 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되긴 하죠. 판매 실적 어뷰징, 구매 취소가 높은 어떤 미끼성 상품 정보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고요. 요건 이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체크 포인트 내용들이니까 또 참고적으로 보세요. 요건 이제 이미지에 대해 SEO 최적화 가이드인데요. 가급적이면 깔끔한 배경에서 찍는 게 좋고, 사진이 있을 때 막 옆에다 막 글을 적거나 로고를 크게 적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더라. 그러니까 요즘 보면요, 사진들이 깔끔해요. 예를 들어서 쇼핑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배경에다 찍었지, 이렇게 포도비누 뭐 피즈보브스 뭐 이런 식으로 안 적었을 거예요. 요거는 일부러 저희가 쇼핑몰 그 뭐죠? 글씨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연습하려고 적은 거라 그렇지,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올리게 된다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저품질이 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